자, 어디에 가서든 언제 수업을 듣든 이런 강의는 들을 수 없는, 왜냐하면 이렇게 생긴 강사는 저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의 삶도 이 세상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가장 값비싼 삶이죠. 왜? 여러분과 똑같은 삶을 살아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으니까. 이병철, 이건희, 정주영 이런 분들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분들 또한 여러분과 똑같은 삶을 살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우리는 또 그분들처럼 성공한 삶을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래, 어느 누구도 똑같은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 하나밖에 없는 가장 고유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할 내용은 치매와 관련된 겁니다. 복도에서 내려오다가 그만 자빠져 버렸어요. 계단에서. 딱 일어나는 순간 내가 올라가던 길이었는지 내려가던 길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버려. 이건 치매일까요? 건망증일까요? 건망증. 내가 냉장고 문을 열었어. 근데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왜 열었는지 모르겠어. 이거 치매일까요? 건망증일까요? 건망증. 근데 여러분들 가끔씩 나는 그런 적이 한두 번 있었다. 한두 번 있었다. 이 정도 되면 심각한 겁니다. 예.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 병원에 가 계셔야 해요. 보아하니 여러분들 다 건강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표정도 그렇고, 예, 순발력도 그렇고, 충분히 건강하신 분들이니까, 내용은 좀 어둡고, 예, 음울한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만, 형식은 재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내가 치매에 걸리든, 내일 죽든 웃는 자가 가장 잘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강의를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쭉 찾아보세요. 자, 내가 발표하지 않으면 오늘 밤 잠 못 잘 것 같다. 4번,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 그렇죠. 4번. 또 다르신 분. 5번, 나 자신을 잃는 것. 4번, 5번. 만약 내가 치매에 걸린다면 가장 걱정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식들한테 피해가 있는 걱정이 되죠. 몇 번이에요, 이게? 5번.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 또 다른 것. 3번.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 1번도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이 중에 5가지가 다 마음에 상처를 주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죠. 5가지 다. 3번 볼까요? 그렇다면 내가 끝까지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치매에 걸렸다 하더라도 내가 끝까지 지키고 싶은 것. 내 건강. 2번 호가. 저 중에서 골라보세요. 2번 5번. 자존감 2번, 나다움 5번. 다른 답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특별히 신세계 백화점에서 제공하는 에스컬레이터 무료 이용권을 무려 10장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돕는 입장이 된다면, 물론 치매 환자를 돌보는 돌봄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가장 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손 들어주세요. 예, 선생님. 먼저 말씀하셔. 3번. 따뜻한 손길을 해주고 싶다. 우리 선생님. 5번. 5번. 끝까지 함께 있어. 끝까지 함께 있겠다. 어느 것도 다 맞는 말이죠. 근데 4번 같은 경우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해서는 안 되는 것도 몇 번일까요? 그죠? 정확한 설명. 오, 치매 공부 하셨어요, 혹시?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 돌봄을 하는 사람이 치매 환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것. 반복이죠. 반복적인 교정. 여러분들은 치매에 대한 이미 충분한 학습을 하고 여기 오신 분들입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기억이 흐려져도 나는 멋멋을 남기고 싶다. 멋멋에 해당되는 말을 하실 수 있는 분. 내가 치매에 걸린다 하더라도 기억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꼭 이것만큼은 남기고 싶다. 손 들어주세요. 돈. 예.
우리 자식을 엄마는 사랑했다는 것을 알고. 엄마 아빠가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남기고 싶다. 와, 많으시네요. 자, 또 다른 거. 자신의 삶의 흔적. 삶의 흔적, 기록을 남기고 싶다. 난 이렇게 살아왔다. 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간다. 그렇죠.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야기니까. 제가 썼던 일기장을 남기고 싶어요. 일기장을 남기고 싶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죠. 자, 시간 관계상 여기에 대한 질문은 이제 넘기겠습니다. 재밌죠? 강의 듣는 맛이 납니까? 더 이상 아내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내는 이제 자신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남편의 모습에 말문이 막힙니다. 이 영화 한 장면 한 장면 모두가 치매 환자가 갖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특징은 치매를 하면 모든 걸 잃어간다. 먼저 가장 최근의 기억부터. 그럼 어떻게 이러한 삶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인가? 결론은 너무나 쉬운 게 있는데 치매는 단순히 기억이 사라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단순히 기억이 사라지는 것만이 아니고 문제가 되는 건 내가 누구이냐, 내가 누구누구의 아빠, 내가 누구누구의 엄마, 내가 누구누구의 아내, 내가 누구누구의 남편. 이 정체성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화순에서 태어나가지고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누구랑 결혼하고 그리고 사업이 실패하고 또 아이를 낳고 이런 과정들, 내 삶의 스토리, 내 삶의 이야기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기억 속에서 잊혀져 버려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들을 보고도 아들인지 몰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을 보고도 딸인지 몰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을 보고도 남편인지 몰라버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처참한 삶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치매는요, 한 사람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과정이라고도 해요. 그 가슴 아픈 과정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치매에 걸리면 인생 전체가 한 번에 싹 지워지는 걸까요?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간단히 말하면 그건 아니고요. 서서히 점진적으로 무너지는 것에 더 가까워요. 자, 이 붕괴 과정을 4가지로 나눠볼게요. 바로 기억, 판단, 감정, 그리고 정체성입니다. 첫 번째는 기억의 붕괴인데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순서가 좀 달라요. 기억 상실은 역순으로 와요. 그러니까 바로 어제 있었던 일 같은 최근 기억부터 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한 75세 어르신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점심은 언제 주나? 놀랍게도 이게 아침 식사를 다 드시고 딱 10분 뒤에 하신 말씀이었어요. 아예 기억에 저장이 안 된 거죠. 병이 더 진행되면요, 80대 할머니가 딸을 보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아가, 너는 누구니?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바로 몇 분 뒤에 70년 전 아버지와의 추억은 정말 생생하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자, 기억 다음은 판단력의 붕괴입니다. 말 그대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는 능력이 사라지는 거죠. 평생을 은행원으로 꼼꼼하게 사셨던 분이 보이스피싱에 전 재산을 보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변한 게 아니고요. 위험을 감지하고 의심하는 뇌 기능 자체가 고장난 거라고 봐야 해요. 세 번째는 감정의 붕괴입니다. 감정 조절이 아주 힘들어지는 거죠. 원래 눈물이 많던 분이 가장 기뻐야 할 손주 결혼식에서 아무런 표정이 없는 거예요. 감정이 무뎌지는 거죠. 반대로 아주 사소한 일에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합니다. 감정을 억제하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바로 정체성의 붕괴입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기억, 가치, 관계, 이런 나를 만드는 것들이 다 사라지면 과연 뭐가 남을까요? 어떤 환자분은 거울 속 자신을 보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왜 저 사람이 내 방에 있지? 이건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져서 얼굴을 못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인식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말 그대로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마저 사라지는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기억과 인식이 사라진다면 과연 나는 누구일까요? 참 어려운 문제죠. 자,
인문학 강의는 가장 심오한 세계까지 맞닿아 있는 게 인문학 강의죠. 마지막 질문. 나의 기억이 사라지고 나의 의식이 사라지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사라졌어. 내가 살아온 과정도 사라졌어.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도 몰라. 그러면 나는 어떤 삶인가? 내가 정답을 제시할 수 없죠. 여러분들이 각자 스스로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내가 사라진다는 것은 이게 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근데 이것을 갖다 죽음하고 연관시켜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각자 고민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치명적인 병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4가지를 전문가들은 요구합니다. 첫째, 머리를 써라. 즉 뇌를 쓰라. 머리로 쓰라니까 머리로 못을 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를 갖다 구해 주겠다라고 달려오는 차를 갖다 머리를 박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머리를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뇌, 생각을 하라 입니다. 생각을 하라.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라는 얘기입니다. 친구를 불러내서 만나고 아들, 딸, 자식들 만나고 그 다음에 몸을 움직여라. 그래서 운동을 하라고 좀 틀려. 사실 운동이 좋죠. 지난 시간에 내가 운동과 관련된 강의를 했는데 운동은 숨차게 운동을 해야 한다. 숨이 차게. 땀 차게가 아니고 숨이 막히게도 아니고 숨 막히게 운동하면 어때요? 죽죠. 숨차게 운동하라. 그 숨차게 운동하라는 것은 몸 전체를 건강하기 위한 것이고 이건 특정한 이 뇌를 건강하기 위해서는 몸을 움직여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잠을 많이 자라 라는 얘기인데요. 이것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뇌를 계속 쓰는 사람은 끝까지 산다. 그러면 머리를 쓰는 방법이 뭐냐? 나 하루 종일 텔레비전 보면서 내가 머리 쓰고 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텔레비전을 하루 종일 본다는 말은 그냥 보고 즐긴다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아. 저 주인공 마음에 안 드네. 에이씨, 나가 막 감독이라면 저 주인공 저렇게 때려치우겠어. 저렇게 이야기 꾸며나가지 않겠어. 막 분석하면서 여러분 드라마 보거나 막 영화 보고 그렇습니까? 그냥 관객으로서 봐. 너무나 편안하게 그냥. 내가 적극적인 생각하는 활동이 없어버려. 그러지 말고 차라리 글을 쓴다라든지 일기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제 책을 정리한다든지 연필, 분필단을 정리한다든지 과거의 회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이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영상 자서전을 쓴다든지 또는 심지어는 화투를 치는 것까지도 좋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뇌를 쓰는 일을 해야지 관객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로는 뇌 활동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나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권하고 싶은 것은요. 일기 쓰기 또는 자서전 쓰기입니다. 그러면서 일기를 쓰든지 자서전 쓰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태어났을부터 지금까지 과정을 쭉 한번 훑어보는 거죠. 과거의 사건들, 역사들을 쭉 끄집어내면서 내 삶을 다시 재구성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회상하기, 자서전 쓰기입니다. 이 적극적인 뇌 활동을 해야만이 이 뇌가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다.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날마다 만나고 시간표를 정해놓고 또 요일을 정해놓고 언제 몇 시에 누구 만나는 것 하고 나름 날마다 누군가를 만나는 게 좋습니다. 굳이 친구를 만나지 않고 또 굳이 여기 우리 복지회관에 나오지도 않고도 가족들하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화 속에서 기억을 해내요. 기억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아버지 우리가 어렸을 때요 여수에 살 때요 그 여수에 살 때 정말 우리가 힘들었잖아요. 엄마 아빠 뭐 신발 가게하고 엄마 아빠 뭐 쌀장 사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막 그랬잖아요. 그럼 다 기억이죠. 그때 뭐 기억은 반드시 기억만 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감정하고 같이 섞어져 있어. 그래서 기억은 감정이 없는 기억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첫사랑과의 만남, 첫사랑과의 이별 다 기억돼 있죠. 근데 그때 감정 뭐예요? 첫사랑의 만남, 기쁨, 설레임, 이별, 슬픔. 모든 기억은 모든 감정하고 같이 녹아들어 있다. 감정은 기억을 붙여놓는 접착제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감정을 자꾸 이렇게 불러일으켜. 기억을 불러일으켜, 감정 불러일으켜. 이게 곧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판단하는 것도 끊임없이 이게 내가 오늘 어디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오늘 친구를 만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계약을 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해야 할 것인가 다 판단하는 작업이죠. 이 판단을 했을 때 뇌가 적극적인 사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 말을 하다 보면 내가 어떤 말을 써야 하고 어떻게 부드럽게 얘기를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말해야 할 때 저 친구가 기분 나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가족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왜? 가족들하고 이야기할 때 과거의 기억을 가장 불러일으킬 것이 많잖아요. 가족들하고 얘기했을 때 그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그 감정이 묻어나는 것이 엄청 많잖아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습관. 아까 움직이라고 해서 뭐 달리기를 한다든지 숨차게 운동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건 그냥 뇌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자꾸 움직이지 않습니까? 움직이다 보면 뇌 심장이 운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막 달리고 나면 심장이 벌거덩 하죠. 그때 어떻게 작용이 일어나요? 심장이 피를 갖다가 이 혈관을 통해서 뇌에까지 산소를 공급하죠. 우리 인간의 이 뇌가 갖고 있는 질량, 즉 무게는 전체 몸무게의 2%밖에 안 돼요. 2%. 그런데 이 뇌가 사용하는 산소나 포도당이라든지 이런 에너지는 무려 20%를 차지해요. 그러면 그 에너지를 공부하는 방법이 뭐예요? 자꾸 움직여줘야 해. 움직여주면 어쩐다? 심장이 막 뛰어. 심장이 많이 뛰면 어쩐다? 혈관을 통해서 우리 뇌에 영양이 공급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우리는 자주 일어나야 한다. 누워있거나 앉아있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걷기를 생활해야 한다. 우리가 만보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만보기는 그 상품 이름이 만보기야. 그래서 꼭 만보를 안 걸어도 5,000번만 걸어도 아주 좋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생활 속 움직이는 것이 생활화되어야겠죠.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움직이게 할 것인가를 갖다가 이게 집의 구조를 바꿔놓는다라든지 내 일상생활을 바꿔놓는다라든지 최대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움직여야 한다? 뇌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 다음은 이제 수면 관리. 잠을 자면 우리가 자동차도 주행을 하고 나면 배기가스가 나오죠. 그죠? 우리 몸이 움직이면 활성산소라고 하는 아주 독성 물질이 나오거든요. 이 세상의 것들이 뭔가 운동을 하게 되면 밥을 먹으면 똥으로 나오게끔 돼 있죠. 마찬가지로 뇌도 어떤 운동을 하죠. 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반드시 찌꺼기가 나오게끔 돼 있어. 그 찌꺼기를 언제 없애냐? 잠자는 시간에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게 되면 이 뇌 속에 노폐물이 제거됩니다. 그리고 기억을 정리하게 하는데, 자,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잠을 자기 전에 아주 정말 불안하고 초조한 일이 발생했어. 그런데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을 개안해져. 감정이 정리가 되고 기억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일단 잠자고 나면 생각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우울했던 기분이 싹 바뀌고 화났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이것은 곧 잠자는 시간에 바로 기억이 정리됐고 감정이 정리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잠자기 전에 가장 깊은 잠을 자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감사일기를 쓰는 겁니다. 그럼 감사일기를 어떻게 쓰냐? 잠자기 전에 감사일기를 써요. 잠자기 전에. 그럼 감사할 내용은 뭐냐? 잘 보세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감사할 내용이 많지 않죠.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할 내용, 갑자기 복권에 당첨됐다. 오메 감사한 거. 아, 내 자녀가 결혼했다. 오메 감사한 거. 아, 뭐 10여 년 만에 안 만났던 친구를 만났다. 오메 감사한 거. 이런 감사한 것들은 엄청 큼직한 감사한 것들이죠.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감사거리가 아니야. 그러면 뭐요? 자주 감사거리 찾는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감사거리를 찾는 거죠. 길을 가다가 꽃을 봐도 감사한 일이에요. 길 가다가 슈퍼마켓 아줌마하고 인사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감사한 일을 찾아서 하루에 3개만 쓴다면 여러분들이 극대의 깊은 잠을 잘 수가 있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업 시작되기 전에 제가 농담을 했죠. 건망증이나 뭐냐.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계단 내려오는데 넘어졌다. 그런데 일어나는데 이게 올라가다가 넘어진 것인지 내려가다가 넘어진 것이 기억이 안 난다. 이게 건망증이다, 치매다. 치매다.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점은 건망증이나 뭐냐면 기억이 잠시 숨는 거예요. 어저께 외삼촌하고 엄마하고 나하고 밥을 먹었어. 근데 엄마가 나한테 물어본 거야. 영선아, 어제 우리가 뭐 했지? 물어봐. 아, 엄마 어저께 외삼촌 와갖고 나하고 밥 먹었잖아. 아, 그랬었지. 아, 그랬구나. 이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건망증이야. 근데 치매 정도가 되면은 외삼촌 왔는지 안 왔는지 사실 자체를 몰라, 그럼. 이 정도가 치매인 거죠.
아까 지금 영화 속에 남편이 아내의 얼굴을 못 알아보는 것처럼 그 정도가 되면 치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치매와 건망증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냐? 치매는 단순한 기억장애도 있지만 일상적인 생활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드디어 치매에 걸렸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돈 계산하는 것, 텃셈, 뺄셈, 고셈, 나눗셈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거 못 해버려. 아, 이건 치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영화 속에서는 누구하고의 중요한 미팅이 있었는데 찾아가는 와중에 2시 한복판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핸드폰에 문자 오죠. 누구누구가 길을 잃었습니다. 다 이런 경우이죠. 집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야. 바로 근데 알고 보니까 바로 자기 집이 바로 옆집이었어. 바로 앞에 놔두고 자기 집 못 찾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약 먹는 시간에 잊어먹는다라든지 아니면 당뇨병 약을 먹었는데 뭐 혈압 약을 안 먹었다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이 세 가지 것들이 결국 뭘 의미하냐? 우리의 익숙한 생활들이 한꺼번에 싹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내가 나로서의 삶을 못 사는 거죠.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내가 자발적으로 내 삶을 꾸려나갈 수가 없어. 이게 바로 치매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만약 치매에 걸렸다면 뭐 이런 반응 보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 글씨도 투박하고 빨간색에다가 왜 또 그래 엄마 뭐 이런 표현. 아까 말했잖아. 아따 몇 번을 말해요. 아따 엄마 정신 차려 지금 그런 말을 할 때요. 이런 표현. 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들아 저게 뭐냐. 이게 아들이 하는 말 비둘기예요 그랬어. 또 물어본 거야. 아들아 저게 뭐지? 비둘기요. 또 물어본 거야. 아따 아버지 뭐라고요? 비둘기라고 했잖아요. 비둘기 그것도 몰라요? 근데 이 아들은 어렸을 때 그리고 이 아버지가 젊었을 때 그 아들은 어때요? 아버지 손잡고 아빠 저거 뭐야? 응 비둘기란다. 또 물어봐. 아빠 저거 뭐야? 응 비둘기야. 아들 천번 만번 물어봐도 아버지 기분 좋게 비둘기야 했을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가지고 비둘기가 저거 뭐냐고 물어봤는데 몇 번, 3번, 4번 가고 화를 내야 쓰겠습니까? 그죠? 아버지의 자세와 아들의 자세가 다른 거죠. 근데 우리는 정말 냉정하게 물론 힘들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면 정말 내가 우리 어머니를 우리 아버지를 나의 아들이나 딸처럼 그렇게 여러 번 얘기해줘도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론은 뭐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논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치매에 걸린 우리 어머니 아버지 편하게 해줄 것인가, 어머니 아버지 존엄을 높여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라.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돌봄을 하는 데 있어서 3가지 커다란 원칙이 있어요. 첫째, 설득하지 말고 공감하라. 그래서 너희 아빠가 어제 산에 들어간 지가 꽤 되는데 어째 안 내려오신다 그래. 그럼 뭘 아빠가 돌아가시기가 30년 전인데 뭐 아버지 들면고 뭐 엄마는 뭔 소리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엄마 아빠가 보고 싶으시구나 이 정도 끝내버려야지. 아빠가 돌아가시 30년 전에 또 아직도 못 잊고 있어? 이렇게 따져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이제 교정하지 말자. 자 내가 아버지가 이제 학교 선생님이었어. 치매에 걸리다 보니까 평소에 하던 습관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야. 아침 일찍 일어나. 그러고 딱 옷 차려입고 딱 나가. 아빠 지금 아버지 지금 은퇴한 지가 20년 됐어요. 뭔 또 학교 가셔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아이고 오늘 또 수업 있으세요 아버님. 이 정도 하면서 이야기를 다른 방향 돌려줘야겠죠. 근데 아버지가 은퇴한 지 몇 년인데 뭔 학교 간다고 뭐 아침부터 그렇게 막 천개 끼고 난리 떠요. 이렇게 나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설사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를 하신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흔히 있는 일이죠. 나도 이거 많이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93세에 돌아가셨는데 나 영상에 왔어요 이러면서 볼 때는 내 이름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알면 다행인데 몰라보면 어때요? 얼마나 절망감에 빠지겠습니까? 좌절감, 절망감, 또 미안한 감정, 그리고 민망함. 그래서 엄마가 죄의식에 사로잡혀 버리겠죠. 심지어는 아들이 내 이름이 아니라 엄마 아들의 손자 이름이 뭐야? 엄마 아들의 손자가 다니는 학교가 뭐야? 이렇게까지 물어봐 버려.
심지어 증손녀의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봐. 이거 완전 치명적인, 이건 있을 수는 없는 일이죠. 설득하지 말자. 교정하지 말자. 그 다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말자. 아까 치명환자 대화법 얘기했죠. 밥 먹고 약 먹고 산책할까요? 자, 몇 가지 나왔어요. 밥을 먹는 사건, 약을 먹는 사건, 산책하는 사건. 한꺼번에 얘기하면 안 돼요. 만약에 여기에 어머니 밥 먹고 약 먹고 산책할까요? 해본다는 뭔 말이에요? 엄마 꽁 3개 던질게. 3개 동시에 받아. 이거 똑같은 거야. 내가 꽁을 갖다 여러분들한테 싹 던지면 다 받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엄마 먼저 밥 먹읍시다. 밥을 먹어. 다 밥 이제 먹고 난 다음에 약을 먹어야지. 약을 먹을까요? 그래. 약을 드셨어. 좀 있다가 엄마 이제 산책합시다. 이래. 하나씩 이야기를 해야지. 한꺼번에 3가지 다 해주면 이건 과부하 걸려. 뇌 과부하. 그러면서 과부하 걸리면 일단은 환자분들은 부담감부터 느껴. 불안해 불어. 그 다음에 이제 이 환자가 계신 분들의 환경은 어떤 환경을 갖춰줘야 되냐. 일단은 방 구조가 보세요. 아주 간단하죠. 첫 번째, 단순한 공간. 공간이 복잡해버리면 막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신이 혼란스러운데 방 안 구조까지 혼란스러워 봐. 그럼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 다음에 규칙적인 하루. 날마다 아침 몇 시에 뭐 하고, 몇 시에 뭐 하고, 오후 몇 시에 뭐 하고, 뭐 저녁에 몇 시에 뭐 하고, 이런 게 규칙적인 하루를 정해놔야 합니다. 반복되는 삶으로. 왜? 낯선 것은 엄청 두려워하기 때문에. 낯선 걸 시도하다 실패해버리게 되면 그게 치명적으로 다가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한 움직임을 할 수 있도록 이거, 손잡이 같은 것, 기본이겠죠. 그 다음에 사회적 자극. 이 사회적 자극은 실제로 여러분 저 요양원에 가면 그런 분들 치매 걸리신 분들 많은데요. 그분들 내가 알고 계셨던 어떤 분은 그 베트남 전쟁에 나가 훈장을 탔어, 훈장. 훈장을 타는 거, 그 훈장 탄 그 옷 있죠. 군복을, 그러나. 그리고 가면은 맨날 그 이야기만 해. 하루에도 몇 번씩 말을 해, 그 이야기를. 몇 번씩 말을 해요. 그래서 평소에 익숙한 사진, 옷, 또 향기, 또 책, 사진, 앨범, 상장, 표철자 이런 것들 놔둬요. 보이게끔. 그리고 저쪽 창문이 하나 보이죠? 창문은 뭘 의미할까요? 저것은 아침인지, 낮인지, 밤인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게 되는 요소들이다.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광주 북구에 있는 요양병원 3층 병실. 창밖으로는 첫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 아래에서 엄마가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아가야, 너 누구니?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월산동 집 앞 골목에서 손잡고 걸어주던 엄마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제 교복깃을 몇 번이나 고쳐주던 엄마입니다. 밤새 열이 오르면 제 이마에 찬 수건을 얹어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지금 저를 모른다고 합니다. 처음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엄마, 나야? 왜 또 그래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병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눈물이 자꾸만 났습니다. 엄마가 살아있는데도 엄마를 잃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한 4월, 병원 마당에 휠체어를 밀고 나갔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무섭구나. 나를 잃어버릴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엄마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저를 잊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1987년 5살이던 때입니다. 천둥이 치던 밤, 무서워 울던 저를 엄마가 안고 있습니다. 엄마는 그때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잖아.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 말을 제가 해야 할 차례구나. 다음 날 오후 3시, 엄마는 또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너 누구니? 저는 이번에는 천천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제일 사랑하는 딸이에요. 엄마는 한참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제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마음이 편하구나. 그 순간 알았습니다. 엄마는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도 제 손의 온기는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치매는 기억을 가져갑니다.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익숙했던 삶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감정은 남습니다. 엄마는 저를 몰라도 제 곁에서는 편안해합니다. 어느 여름 저녁, 병실 창문으로 노을이 들어오던 시간, 엄마가 제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그 한마디에 저는 알았습니다. 기억은 흐려질 수 있어도 사랑은 흐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저는 엄마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기였을 때 엄마가 저를 돌봤듯이 이제는 제가 엄마를 돌봅니다. 인생은 그렇게 한 바퀴를 돕니다. 광주의 작은 골목에서 시작된 제 인생이 요양병원 병실에서 다시 엄마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엄마는 이제 제 딸처럼 제 손을 잡습니다. 말은 줄었지만 사랑을 느끼는 마음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엄마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합니다. 괜찮아요, 엄마. 제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2번 누군가의 손을 잡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2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감동 깊은가요?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을 보호해 줬듯이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보호하고 돌봐줘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상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